안녕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성이 드러나면서 속았다는 생각이 든 경험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배신감과 분노만 남더라고요. 저는 그걸 결혼 직전에 깨달았고 만약 그걸 모른 채 결혼을 강행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렸고 제대로 복수까지 해줬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그 충격적인 사건과 그 속에서 통쾌하게 되갚아준 과정에 대한 거예요. 어차피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겠다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목표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똑똑히 봐왔거든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회복할 틈도 없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가릴 것도 없이 뭐든 하셨죠. 파출부, 식당 설거지, 시장에서 장사까지 손에 물 안 묻혀본 날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허름한 옷을 챙겨 입은 채로 출근하셨고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맺혀도 대충 연고만 바르고 다시 설거지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고무장갑이라는 게 있지만 당시 엄마가 고용되어 있던 식당의 사장은 고무장갑으로 설거지하면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좁은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만지며 일하셨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무릎이 퉁퉁 부어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시면서도 제 얼굴 한번 보면 힘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고생만 해야 하는지 서글퍼서 울다가 자는 날도 많았어요. 물론 엄마가 제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 아파하실 테니 입을 틀어막고 울었죠.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끼니를 굶는 일이 없었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라고 해서 모든 일이 쉽기만 한 슈퍼맨일 리 없잖아요. 엄마는 가끔씩 제가 깊게 잠든 줄 알고 밤에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우셨는데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 힘들지? 옆집 오빠 보면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는 것 같던데 나도 같이 끼워달라고 할까? 그러면 엄마 혼자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아니면 우리 동네 아저씨들 구두 내가 닦아드린다고 할까? 어설프니까 아무래도 돈 절반만 받겠다고 하면 나한테 시킬지도 몰라. 연지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바란다고 했어? 너 아직 어린애야. 돈 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꿈꾸고 키워나갈 시기라고. 엄마는 너한테 그런 거 절대로 바라지 않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해. 엄마 혼자 희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는 하고 싶은 거 딱히 없고 그냥 엄마가 편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얼른 빨리 자라나서 엄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 됐어. 엄마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 엄마가 너한테 일 시켜서 같이 먹고 살자고 하면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화날걸? 지금은 없어도 언젠간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야. 네가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게 엄마 소원이고 너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고 엄마도 엄마 소원 이루려고 열심히 사는 거야. 저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당시 엄마가 저의 같은 반 친구네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운동회 날 엄마가 김밥 도시락만 쥐어주고 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하게 엄마를 붙잡고 있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뒤돌아 서시더라고요. 순간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바로 감이 왔는데요. 엄마는 제가 혹시 파출부라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숨겨주고 싶어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돌아가려고 하시는 엄마를 붙잡은 채로 같이 돗자리 깔고 먹자고 했어요. 엄마는 난감한 얼굴로 그냥 가겠다고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죠. 항상 바쁘다가 오늘 시간이 난 건데 저랑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했거든요. 결국 엄마는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돗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펼쳤는데요. 때마침 엄마가 일하고 계시는 친구네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대뜸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도시락을 가져가려고 했죠. 아이고, 파출부 왔어. 연준아 엄마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잖아.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역시 도시락도 맛있어 보인다. 오늘 안 나와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니 역시 딸내미 운동이라고 온 거구나. 이번 달 월급 좀 더 쥐어줄 테니까 이것 좀 내놔봐. 잠시만요. 저희 엄마 직업이 파출부인 건 맞지만 여기에는 일하러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엄마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에서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배워요. 같은 반 친구 어머니를 주부라고 부르지 않듯이 저희 엄마를 직업으로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먹고 있는데 함부로 갈취하시는 것도 매너가 아니고요. 어머, 얘,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갈취를 하려고 했다고 그러니? 그냥 항상 집에서 만나다가 바깥에서 만나니까 반가워서 그런 건데. 안 가져가면 되잖니? 연지 엄마,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겠네. 아, 괜히 아는 척했다가 이게 무슨 창피람. 솔직히 저희 엄마를 하대하는 게 물씬 느껴져서 순간 속에서 불이 확 치솟았는데요. 엄마는 계속 파출부로 일하셔야 하니까 제가 속마음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제 뜻을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주변이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친구네 어머니는 부끄러우셨는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자리로 돌아가셨죠.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도시락 안에 든 김밥을 맛있게 먹었고요. 엄마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말도 잘하고 당당해서 좋다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스스로 어른한테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목소리 커지지 않고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네 어머니가 기분 나쁘시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를 해고시켜도 파출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심 쫄아 있었는데 엄마가 기쁘게 생각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네 어머니가 오히려 본인 생각이 짧으셨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친구 통해서 저에게 외국에서 사오셨다는 쿠키도 선물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호강시켜드릴 만한 방법은 착실하게 공부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싼 학원이나 과외를 할 형편은 되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에서도 교과서를 보며 걷다가 가로등에 얼굴을 박아서 이마 한가운데 시퍼렇게 멍드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그냥 갈아서 마셨어요. 굶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쓰러지면 또 공부 못하니까 제 손해잖아요. 그래서 맛은 느낄 새도 없이 갈아서 마셔가며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을 흘려가며 노력한 끝에 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자유롭게 놀기보다 더욱 피 터지게 열심히 살았더니 마침내 대기업에도 입사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활비로 곤란에 처하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가 일을 관두시고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역시나 엄마는 제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아이, 엄마 이제 좀 쉬어. 엄마 딸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고생하실 이유 없거든. 월급도 매년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괜히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냥 이제 딸한테 의지하고 기대면서 산다고 생각해. 아직 발발한데 뭔 소리야.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하고 간 회사인 걸 내가 다 지켜봤는데 헐라당 그 대가를 먹어버리면 되겠어? 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 테니까 너도 널 위해 써라.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으니까 걱정 말고.
재밌기는 무슨 몸이 벌써 힘들어서 비명 지르고 있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출퇴근도 피곤하잖아.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충분히 쉬어주지 않으면 안 돼.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아빠도 편히 눈 감지 못하셨을 거야. 이제 아빠도 안심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 좀. 그렇게 제가 몇 번을 간곡하게 설득했더니 엄마도 결국 일을 줄이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계속 일하고 싶다면서 여전히 출퇴근은 하셨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맞선 제의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아는 사람마다 결혼을 권유하면서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척들까지도 아이를 생각하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겠다고 한번 만나보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하지만 저는 연애 자체가 귀찮았고 승진을 위해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답하는 게 제 인생의 최우선이다 보니까 연애는 꼭 시간 낭비이자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다행히 엄마도 벌써부터 결혼을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에 매진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입사 동기와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동기는 정작 실무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상사에게 아양을 떨고 결국 제게 일을 몰아주는 식으로 행동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저 혼자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분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성인이 되어서 고자질한다는 건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조율해 나가고 싶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티내지 않고 꾹꾹 참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이야기 꺼내지 않았는데도 이런 저를 알아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지 씨, 내가 이런 말하면 입사 연도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으면서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선배로서 말을 해주자면 다른 동료들도 연지 씨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혼자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좀 미안이 되네요.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어요. 일이 어려운 것보다 사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는 나도 아직 명확한 답을 주기는 어려워. 하지만 내가 연지 씨 고충을 알고 있으니까 도와줄게. 진작 알았더라면 연지 씨가 지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건 사과할게. 입사 동기끼리 잘 나누고 있을 줄 알았어. 그때부터 제 사수는 업무가 공정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기는 사수한테도 아양을 떨면서 일을 미루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타고난 한량같이 굴던 동기도 입술을 삐죽 내밀고 업무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수는 일이 해결되고 나서도 저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야근을 하게 되면 같이 남아서 자료 정리까지 함께하며 저를 챙겨줬죠. 그리고 가끔 퇴근 후에는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더군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삭막하게 느껴지고 마음 둘 곳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사수를 신뢰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수를 회사에서 만났기 때문에 심적으로 선을 그어두고 있었을 뿐 조금씩 감정이 사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친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니 사수가 예상치 못하게 고백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저에게 건넸던 모든 다정한 언행이 그냥 후배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었다고 했죠. 저를 좋아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돕고 싶고 기댈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고 싶다고요. 솔직히 벅찬 마음과 함께 당황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연애는 아니라고 저를 가둬놓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수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고백을 받고 나니까 저도 사수가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쏟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동시에 엄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재호는 꿈도 꾸지 않고
혼자서 아둥바둥 저를 키워주셨던 엄마를 두고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쩐지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고맙지만 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 혼자 두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상상만 해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연애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하고요. 저 좋은 것만 하자는 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엄마랑 둘이 살아갈 생각이에요. 연지 씨, 요즘 세상에 결혼한다고 해서 출가 외인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 있을까? 가족은 평생 가족이야. 결혼한다고 남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나도 연지 씨가 각별한 거 아니까 떼어놓고 싶지 않아. 그냥 가족 구성원이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들을 한 명 더 만들어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제가 결혼해서 집 떠나면 엄마는 정말 혼자 남으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마음에 걸려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기 내서 고백해 주셨는데 제가 바로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연지 씨한테 소중한 분이라면 나도 같이 챙겨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야. 그리고 나는 연지 씨랑 사랑하고 싶을 뿐이지 당장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게 아니거든.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난 그냥 연지 씨 곁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사수는 제가 고백에 긍정하지 않았는데도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색해하거나 서운해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서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죠. 이미 준비한 거니까 그대로 주겠다면서 꽃다발과 초콜릿 선물도 전해주더군요. 엄마 갖다 드리면 되겠다고 농담도 덧붙였고요. 그렇게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고 충분히 고민해보라면서 바로 대답을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회사에서 웃으면서 만나자고 웃어주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고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두근거렸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수는 당장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연애 정도는 해봐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좋은 사람의 호의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지. 너 도대체 왜 친정에 묶여 살려고 하는 거니? 엄마는 그런 거 바란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하다 얘. 아니 네가 시집갈 생각이 없다면 몰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만 엄마, 나 연애하면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나 주말에 데이트 나가면 엄마 외롭지 않겠어? 엄마는 평생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내가 쉽게 배반해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 어이구 이 허덕덕이야. 너 그게 더 불효야. 괜히 그 의무감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살아가는 게 엄마한테 제일 미안한 일이라고 했잖아. 엄마는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엄마 인생은 엄마 거고 네 인생은 네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워낙 회사에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나날이었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저에게 자상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정말 약속했던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고백했을 때 본인이 저희 엄마의 아들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말을 지키더라고요. 엄마께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 보내면서도 섣부르게 직접 찾아와 부담을 주는 일은 없었답니다. 덕분에 저도 엄마도 편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섬세하다고 느꼈던 게 계절이 바뀌니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가디건이나 실내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보내주더군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과 보약도 빠짐없이 챙겨주는 건 당연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과며 수제잼 같은 것도 주문해서 보내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엄마가 장 보실 일 없게 직접 좋은 재료를 공수해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챙기는 정성이 남달랐던 거예요.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의 배려가 고마웠는지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아직 연애하는 사이임에도 이렇게 살뜰하게 구는 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날만 계속된다면 과거에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분명 제가 곤란해하면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바꾸니까 난처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여전히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결혼이 정해진 것처럼 몰아갔거든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결혼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연지 너랑 함께하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진지하게 나와 관계를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난 솔직히 갑작스럽게 느껴져. 내가 당신과의 연애를 결심할 수 있었던 건 결혼을 강요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 우리 아직 이런 얘기 제대로 나눈 적도 없잖아. 갑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난 연지 너를 만난 이후로 계속 이런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장모님께도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면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내미는 손을 보니까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나도 그리고 엄마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오랫동안 남자가 없었고 엄마가 여장부처럼 모든 걸 해내셨는데 이런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가족이 되어주면 엄마도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승낙했고 몇 주 뒤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도 제가 효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뒤에도 친정엄마에게 용돈 보내드리는 걸 동의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예비 시댁에 용돈을 보내드려도 좋다고 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버선발로 맞아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같은 대기업 다니는 예비 며느리라고 하니까 흐뭇해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저랑 예비 신랑이 결혼하고 나서도 용돈을 매달 드릴 거라고 하니까 껴안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귀한 복덩이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구나. 아유,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한 거야? 친정에서는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잘 키운 딸 보내려는 마음이 어떠시겠어? 아유, 벌써 죄송스럽기까지 하다 얘. 아니에요. 저희 친정에도 용돈 보내드릴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벌이가 넉넉한 편이니까 계속해서 효도하고 싶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각자 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하, 양가 모두 용돈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아니, 나는 우리만 또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네. 그래도 양가 모두 용돈 드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잘 벌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예비 시댁에만 주는 거라고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친정에도 드릴 거라고 하니까 얼굴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방금까지 저희 쪽에서 용돈을 받는 걸 기뻐하시던 분이었는데 친정에도 똑같이 드린다는 말에는 반응이 달라졌어요. 내키지 않으시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딱히 반대한다는 말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기뻐해놓고 금세 말이 바뀌면 이상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는데요. 예비 신랑이 저에 대해 깊은 이야기는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 반응이 미묘해지셨거든요. 저를 반기던 태도와 너무 다른 뉘앙스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똑 부러지고 차분하게 설명드렸죠.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
아이, 다 커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빠 사랑 모르고 컸다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 여자가 남편을 아빠처럼 의지하려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이,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편하지는 않어. 그런 배우자를 원했으면 진작 신랑감 찾으려고 혈안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업혀가려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거든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좋은 사람 만난 덕분에 마음이 열렸어요. 맞아요, 어머니. 사실 연지는 결혼할 생각 없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설득한 거죠. 장모님 되실 분도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연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예비 신랑까지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박하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공기가 감도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저는 원래 처음 만난다는 건 전부 어려운 법이라 생각해서 괜찮았어요. 남자친구가 제 편이 되어줬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고 그거면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자리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좋은 분 같았고 예비 신랑도 저랑 친정에 잘하니까 결혼을 강행하기로 최종적으로 마음먹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면서 살아갈 집을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랑 조금씩 부딪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100만 원짜리 침대를 추천하면 친정 엄마는 오래 쓸 거니까 300만 원짜리로 하자고 하는 식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는 실속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100만 원짜리 침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침대 같은 거에 돈 들이는 건 아까워요. 솔직히 누워서 잘 자리는 이불만 깔아도 되는 건데 100만 원도 크게 쓰는 거죠. 저 사돈, 결혼이라는 게 한두 해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쓸 걸 생각하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튼튼하고 편안한 걸로 알아봤는데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비싼 걸 굳이 싶네요.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침대는 그냥 누워 자기만 할 거잖아요. 솔직히 애들이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벌써부터 흥청망청 쓰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만큼 쉴 때는 또 푹 쉬면 좋을 거예요. 나중에 바꾸게 되는 게 더 번거로울 것 같고 이왕 결혼하면서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은 크게 도와주자고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저희 엄마도 그냥 서로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기싸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는 단순하게 어렵게 키운 하나뿐인 딸의 결혼이니까 그냥 적극적이신 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를 불러서 금은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본인 금반지를 녹여서 결혼반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알도 큼직한 걸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금은방 아저씨가 웃으면서 순금이 아니라 도금이라고 하시더군요. 진주도 아니고 그냥 구슬이라고 덧붙이셨고요. 금은방 아저씨는 되게 재미있는 일이라는 듯이 웃으셨지만 저희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욕심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어깨에 힘 잔뜩 주고 왔다가 창피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가 안쓰러우셨는지 저희 엄마는 금은방 아저씨에게 금시세를 물었는데요. 당시 금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새로운 반지를 사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 돈을 지불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오셨는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대충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오겠다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기분이 상한 것 같았고 자존심도 많이 구겨진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가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본인 체면이 어떻겠냐면서 아들 보기 부끄럽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상대로 자존심 부리고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서로 사돈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될 텐데. 당신은 이런 상황 못 느꼈어? 난 어쨌든 우리 엄마고 당신의 어머니인데 사이가 문제될까 봐 걱정이야. 우리 어머니가 아직 소녀 같으셔서 그런 거야. 오히려 귀엽지 않아? 꼭 사춘기 소녀 같고 젊게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 놓일 정도라고. 나이 드시면 모든 일에 무감해지실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즐겨. 아니, 다른 사이도 아니고 사돈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지. 두 분 다 자식 고생해서 키우셨는데 괜히 더 불편해지시면 안 되잖아. 당신도 상황을 좀 똑바로 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줘. 예비 신랑은 제 걱정이 그저 기우라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래도 더 이상 양가 모두 별말 없이 결혼이 무사히 준비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시골리기 한 달 전 예비 시어머니가 친정 근처에 왔다면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의아했지만 이제 곧 고부 사이가 될 거니까 덕담이라도 해주시려나 하고 나갔어요. 마침 엄마도 외출하셔서 혼자 심심하게 뒹굴거리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갔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딱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저희 친정 뒷조사를 했다면서 제 뺨을 후려치고 파혼하자고 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을 좀 쓰는 것 같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친정이 부유한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희 집 뒷조사를 해석해봤는데 사실 저희 집이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넉넉한 집이라서 결혼 준비에 보태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착실하게 일하고 모으신 돈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니네 집 개뿔도 없잖아. 네 엄마는 돈도 없으면서 왜 있는 척하고 난 무시한 거야. 게다가 파출부 출신이라며. 어디서 수발을 들고 살아왔길래 사모님 행세라도 했던 거야. 도대체 누굴 속이려고 했던 거냐고. 저희 엄마 돈 많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딸이 결혼한다니까 축하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파출부 하면 안 돼요? 혼자 애 키우겠다고 열심히 사신 흔적인데 왜 함부로 말씀하세요? 내가 파출부 딸인 걸 알았으면 이 결혼 허락했을 것 같아. 정작 실토했었어야지.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너. 내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줄 알고 빌빌기였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 가증스러운 모녀 때문에 하마터면 뭣도 없으면서 허세만 있는 여자를 장모로 맞이할 뻔한 건데 우리 아들이 무슨 꼴 났겠어? 저희 엄마가 하신 일에 대해 속일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부끄럽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엄마가 요즘 파출부 일 안 하셔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같은 자식 키운 입장에서 엄마가 고생하신 걸 알면 그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저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거친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아무리 주차장이더라도 사람들이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큰 소리로 난리를 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파출부였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분노를 토해냈거든요.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면서 다시 난동을 부리는 것도 계속되더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모두 어른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너무 거세서 난감했어요. 제가 더 힘이 팔팔하고 젊다고 해도 머리채를 잡혀버리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너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글러먹은 년이었어. 어디서 시댁 어른 앞에서 친정에 용돈 퍼주겠다는 말을 눈 동그랗게 뜨고 내뱉을 수가 있어. 너는 그때부터 눈엣 가시였고 니네 엄마도 돈 많은 척하는 게 눈엣 가시였어. 제가 언제 퍼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랑 그이 모두 상의해서 동의한 거고요. 양가에 똑같이 드리기로 했던 거예요. 어머님도 용돈 드리겠다고 하니까 좋아하셨으면서 왜 친정에 드리는 건 일방적으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다.
이거 완전히 결혼 사기 모녀 아니야? 네가 용돈 준 걸로 니네 엄마가 부자 흉내낸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들 뜯어먹고 나 기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쉽게 밟힐 줄 알았어? 너 사람 잘못 본 거야? 저희 엄마는 돈 많은 척을 하신 적이 아예 없다니까요.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 흉내 내시려고 했으면 아예 집을 사주셨겠죠. 300만 원짜리 침대 한 번 추천했다고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냥 어머님이 열등감 느끼셨을 뿐이잖아요. 저는 따박따박 전부 열심히 반박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감정에 취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채로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점점 더 날선 태도를 보였어요. 이 정도면 탈모가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머리를 쥐고 흔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서더니 문이 열렸어요. 앞차에서부터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도 저도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뒷차에서 나온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 사이로 저희 엄마가 단정하게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저도 엄청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파출부로 고생하시면서 단순히 돈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였던 게 어떤 사모님 눈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청소 하나를 해도 남의 집이라고 대충 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취향을 기억해서 꽃을 한 송이 꽂아두거나 손님 맞이 준비를 꼼꼼히 도와주는 타입이셨거든요. 사모님은 그런 엄마의 성실함과 배려 깊은 태도에 감동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의 사연을 알고 눈물까지 보이셨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나중에 나이 먹어 파출부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경력 파출부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가 일을 예전보다 줄이셨을 뿐인 줄 알았는데요. 엄마는 좀 더 번듯하게 자리 잡고 나서 저에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비밀로 해오셨더라고요. 사모님은 엄마의 회사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뒤에 확장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솔루션까지 해주고 계셨고 경호원과 운전기사까지 붙여주셨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에게 맡고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저 엄마가 고생하셨던 만큼 새롭게 보람되는 일을 맡게 되신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 머리채를 놓은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잔머리를 잔뜩 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나, 사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대단한 딸을 키우셨으니 파출부 일도 얼마나 성심성의껏 하셨을지 눈에 다 그려지네요. 연지야, 내가 실수했다. 아프지 않니? 원래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액땜도 어느 정도 필요한 법이거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일부러 그런 거야. 아유 참, 나도 마음이 참 불편하네. 이 보세요. 그런 가짜는 연기에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귀한 딸을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야말로 여기서 액땜 좀 당해보시겠어요? 원하시면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데요. 어머, 무슨 그런 농을 하세요.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배우고 싶고 닮고 싶네요. 이런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애를 쥐잡듯이 잡아놓고 결혼시키시려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예비 며느리한테 손부터 올려붙이는 인간 말종은 저처럼 될 수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면 배우고 닮고 싶다는 말도 헛소리일 뿐이겠죠. 저희 엄마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이 그대로 진행되는 건 반대라고 덧붙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름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저희 엄마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서포트를 받아 업체를 굴리게 되었다고 하니 사돈으로 둘만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나 본데 택도 없었죠. 저희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억지로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랑 예비 신랑이 워낙 사이가 좋았다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겼어도
설마 예비 신랑과 파혼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무릎 꿇는 걸 원한다면 100번이고도 꿇을 수 있어.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너희 둘이 서로 많이 아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결혼만이라도 해라. 응? 그 무릎 따위가 뭐라고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손까지 올리고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인간을 시어머니로는 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파혼은 어머님이 먼저 언급하셨잖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전액 배상해 주세요. 제발. 아유, 내가 실언한 것 같다. 너희 둘이 결혼하면 시대가 하나도 된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그래. 만일 기회를 한 번만 줬으면 좋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최선으로 들어줄게. 너희 신혼집에 식모로 불러도 돼. 됐고요. 저 폭행하신 것도 주차장 CCTV에 다 찍히신 거 아시죠? 발뺌하는 건 소용없을 테니까 고소당할 준비도 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이고 공격적인 인간이랑은 다시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절이라도 할 것처럼 싹싹 빌었지만 얄짤 없었습니다. 이 결혼을 깨는 게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결정이란 걸 확신했으니까요. 엄마는 산발이 된 머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를 끌어안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뒤를 따라 붙으면서 애걸복걸하려고 애썼지만 바로 경호원들이 막아주더라고요. 뒤에서 우리 아들 어떡하냐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질질 짜는 소리가 들렸지만 엄마랑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예비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추잡스러워질 수 있는 인간인지 다 알아버렸거든요. 애초에 파혼은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거니까 자업자득인 셈이었죠. 그러고 나서 전 예비 신랑은 사태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제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모자가 왜 이렇게 무릎을 쉽게 꿇는지 모르겠더군요. 애초에 몇 번이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작 외면했으면서 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목청을 높이면서 핏줄까지 서서 억울해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그건 우리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잖아.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까지 피해봐야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진심인 건 당신도 장모님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 이제 우리 엄마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당신이 왜 아무 잘못이 없어? 설마 나보고 당신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와서 파혼을 선언했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 그건 그렇다고 쳐. 당신은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선 하나라도 제대로 그어본 적 있기나 해? 당신이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할 수 없었다고 공감해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앞으로는 안 그럴게. 우리 어머니도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든 관심 끄겠다고 약속하셨어. 각서도 쓰시겠다는데 믿어줘.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해. 굳이 불효를 저지르면서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은 이미 어머니 하는 말마다 끌려다니고 아무 말 못하고 있었잖아.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못해. 우리 엄마 불편하실까봐 내가 전전긍긍하는데도 그냥 어머니가 귀엽다며? 전 예비 신랑은 눈물까지 흘렸지만 저는 티끌만큼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처음으로 깊이 사랑한 남자였는데 우는 모습을 보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스스로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믿음직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보니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집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내 커플이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혼도 주변에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동료들이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줬지만 정작 그 주인공 중 하나인 전 예비 신랑이 회사에서 미저리처럼 굴었습니다. 마주치면 제 팔뚝을 붙잡고 감정적으로 매달리면서 놔주지 않았고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퇴근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울먹이는 얼굴로 징징거렸어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건 그냥 습관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한 번씩 돌변해서 본인 동료들에게 일부러 제가 안 보이는 척하면서 충분히 저한테까지 들리도록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료들이 오히려 저에게 난처해하면서 사과를 하곤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정말 이대로 끝낼 거냐고 울부짖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기도 했죠.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파혼의 충격이 큰 것 같다고 걱정하고 도와주려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말았어요. 결국 회사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본인도 쪽팔린 건 알았던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가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불편해질 일 없어진 거니까 속이 시원했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전 예비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신고했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는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제가 이 과정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전 예비 시어머니가 파혼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같이 처리했고 깔끔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만히 넘어가는 게 더 억울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가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가출했다. 너 마음 안 아프니?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매일 잠도 못 자. 내가 진짜 맹세하고 결혼 생활 간신 끌 테니까 결혼만 좀 해줘. 걔 회사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나왔는데 불쌍하지도 않어? 그거 다 아줌마랑 그놈이랑 둘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잖아요. 파업만 했으면 각자 할 일 하면서 회사 다니면 되는 건데 그 난리를 쳐놓고 계속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죠. 너 이렇게 차가운 애였니? 우리 아들 사랑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냐고. 사랑했으면 이렇게는 못해. 우리 아들 지금 나 미워해서 연락도 안 받아. 너 때문에 모자 사이가 멀어진 거란 말이야.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예요. 경고했는데도 한 번 더 찾아오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걔를 만나줄 일이 없는데 아들이 여기 있겠어요? 아들이나 열심히 찾으러 가세요. 제가 한번 칼같이 다 변호사 통해 해결했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괴롭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시간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사모님의 도움 덕분에 엄마의 업체도 대도시 곳곳에 파출부를 파견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저한테 용돈 받기를 거부하시고 말만 하라며 다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뿌듯해요. 저는 어쩌다 보니 마음을 내줬던 사람 때문에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앞으로도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일하면서 제 자신을 더 가꾸고 엄마에게 효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휴가를 받아서 엄마랑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엄마도 이제 자신의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으니 저는 그런 엄마를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네요. 그동안 저를 위해 온 힘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엄마의 꿈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거든요. 이제야 진짜 속이 후련하고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아요. 저처럼 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단단해지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덮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아무리 효도를 하고 사랑을 준다고 해도 엄마가 주는 내리사랑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친정엄마는 제 곁을 떠나면서까지 큰 깨달음을 주셨고, 어쩌면 친정엄마가 앞으로 제가 살아가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제가 직접 엄마를 떠나보낸 후 정말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분명 친정엄마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불혹의 나이의 주부이면서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다들 그렇듯 결혼을 하고 일을 하면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남편과는 제 나이 30살이 되던 해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40이 된 지금 딱 10년 차의 부부가 되었네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린 연하였어요. 처음 소개팅을 한 후 별 다른 관심이 없던 저와 달리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로 계속해 연락을 해오고 무려 5개월을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는 통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네요. 당시 저는 3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던 시점이라 만남을 가질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의 끈기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만나게 됐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저보다 2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환영받을 며느리감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셌던 남편이 저와 만남을 유지하고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시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동의를 했고 결혼 전제를 둔 채 연애를 4년 정도 이어나갔죠. 제가 27살이 되던 해 저희 아빠는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당시 언니는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형부는 해외 주재원이었기 때문에 결혼 직후 형부를 따라 해외로 가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급하게 언니와 형부도 귀국을 했지만 장례를 치른 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결국 혼자 남은 친정엄마를 전담해 모셔야 하는 건 저 혼자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남편과 연애를 하던 중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정말 갑작스럽게 발생했어요. 평소 아빠가 아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터라 엄마와 우리 자매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당시 남편은 고작 1년 정도 연애를 하던 사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 아빠의 장례식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리 큰 책임을 지며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정식 사위인 형부만이 모든 역할을 다하면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준비 없는 장례식이자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과정이 모두 다 정신없고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뛰어와 나서서 돕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아, 뭐야. 혜자는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회사 나갈 줄 알았어? 그럴 순 없지. 아니, 부부도 아닌데 회사에 뭐라고 말을 하고 왔어. 곤란하게 왜 그랬어. 내가 연차 써서 왔지. 자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고 장인어른이나 마찬가지라서 무조건 일주일 쉬어야 한다고 했어. 뭐? 일주일이나?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줘도 충분한데. 정말 고마워.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 너무 위로가 되고 든든해. 당연하지. 자기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정신도 없고 힘들 텐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 일손도 부족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래도 나 때문에 회사에서 곤란하게 되는 거 아니야? 회사야 뭐라고 하면 그만두고 딴 데 구하면 되지. 너 힘든 건 지금인데 이 순간 내가 같이 안 있어주면 그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감당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진짜 힘이 많이 된다. 연애를 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여자친구의 아빠의 장례식을 일주일이나 무리를 해 연차를 낸 후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이 마음을 그대로 담아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장례를 무사히 치른 후 남편에게 고마웠던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위로도 할 겸 남편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당시 남편의 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시댁 식구들의 마음에 고마웠고 남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더 커져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감사한 마음에 백화점에 들러 과일 바구니를 구매한 후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큰일을 치룬 지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장소 불문하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시기였기에 최대한 울거나 힘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식사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고 황당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식사 자리를 얼른 마무리하고 나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아유, 큰일을 치러서 정말 고생했다. 어린 나이에 경황 없었을 텐데 괜찮니?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민영이 덕분에 큰 도움 받아서 무사히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민영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이나 일꾼처럼 장례식도 왔다고 하더라. 나중에 그 고생들이 있지 않을 거지? 엄마, 그건 민정이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럼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 듣기로는 아버지가 네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좀 난다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좀 나이가 있으셨던 거 아니니? 그래도 죽지도 않고 병실에서 가족들 고생만 시키느니 빨리 가셔서 다행이다. 엄마, 그게 뭔 소리예요? 다행이라니. 말 좀. 왜? 그렇잖아. 병실에 오래 있으면 돈만 축 내고 힘들어. 호상이지, 호상. 근데 아버지가 워낙 재산도 많으셨다며? 상속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도 돈이 꽤 될 텐데. 우리 민영이랑 결혼하면은 절대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 황당한 마음에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제가 황당해하는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이제 막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을 가지며 남편이 장례식을 도와준 걸 잊지 말고 보상하라니 갑자기 오만정이 떨어지면서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민영이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 너무 무례하시네요. 우리 집 재산이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정말 무례하고 기분 나쁘네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머, 얘 대바라진 것 좀 봐라. 얘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버릇없이 어딜 나가니? 버릇이 없는 건 죄송한데요. 저희 부모님 이런 식으로 취급하게 이야기하신 부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같이 식사 못하겠어요. 어머, 아니 대바라졌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깜찍하네. 얘, 그냥 가게 둬라. 네, 안녕히 계세요. 화가 난 채로 밖으로 나오니 남편은 급하게 저를 쫓아왔고 저보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엄마가 푼수 같아서 말 실수를 한 것뿐이니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기로 한 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뭐? 너네 집에서는 아기 없이 농담을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감히 누구 하나 말도 못 꺼내는 아픈 일이야. 알아? 알지.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해 못 해줘? 난 이해 못 해. 이렇게 사람에 대한 매너도 없고 기본도 안 된 집안이랑 결혼을 할 생각 절대 없고 너랑도 더 만날 생각 없어.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말이 또 왜 그렇게 돼? 민정아, 잠깐 서봐. 민정아. 남편과 짧은 언쟁을 끝으로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 남편의 연락은 모두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 풀리겠지 했던 남편이었지만 한 달 정도 연락도 받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매일 찾아와 잘못을 빌고 반성문을 써 우체통에 넣어두는 등 제 마음을 돌리려고 정말 노력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무려 6개월간 이렇게 빌면서 애원을 하니 제 마음도 천천히 풀리면서 드디어 남편을 마주하게 됐죠.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그 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제대로 사과를 해주신다면 받아들이고 만남을 이어나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오히려 상황을 무마했다면 남편과 결혼까지 하지 않았겠죠. 제 한마디에 남편은 바로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 저에게와 진심으로 그 날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일 이후 다시 연애를 이어나갔고 결국 제 나이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각자 부모님 생일 등 행사를 정리하던 중 우연하게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동갑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신기했던 점은 두 분의 생일이 비슷한 시기라는 것이었죠. 더 정확하게 시어머니의 생신이 친정엄마의 생신보다 딱 4일 정도 빨랐어요. 두 분 모두 동갑이시고 생일도 비슷한 시기여서 오히려 그 시기에 양가 어머니 생신을 챙겨드리면 되는 것이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부부가 상당히 바쁘기도 했어요. 두 분 다 섭섭하지 않게 생신을 챙겨드려야 했고 누구 하나 늦춰지거나 미리 챙기는 일 없게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하니 늘 일정 정리를 하는 일에 온 신경을 썼었죠. 그래도 결혼 후 몇 차례 생신을 지내는 동안 양쪽 어머님 중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렸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면 될 일이었고 모두 다 동등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 크게 서운하거나 분쟁이 생길 일도 없기도 했고요. 물론 생신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애초에 생각도 안 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 결국은 이 생신 일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분 모두 다 같은 해 같은 달에 70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다 칠순을 앞두고 계셨고 사실 두 분이 함께 칠순 잔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동네 분들에게 잔치를 열어서 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 따로 일정을 잡아서 칠순 생일 잔치를 해드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칠순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시점에서 친정엄마가 평소 아프셨던 허리로 인해 일을 하시던 중 일어나지 못하셨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보니 협착증으로 인해서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엄마가 수술을 모두 마친 후 입원을 하시고 나서야 엄마가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고 놀란 가슴으로 엄마에게 뛰어갔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술을 언제 한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아우, 너 밖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수술한다고 하면 또 울며 불며 왔을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아이, 그래도 그렇지. 보호자가 있어야지. 혼자서 병원 와서 혼자서 수술하고 이제야 딸한테 연락하는 게 말이 돼? 아유, 너는 참 말이 안 될 것도 많다. 봐라, 이렇게 멀쩡하게 병실에서 너랑 말씨름하고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엄마 괜찮아. 정말 속상해. 앞으로 연차 내고 엄마한테 매일 올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들어. 어머, 얘 당장 이번 주 주말 네 시어머니 칠순이잖아. 됐어. 아니,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면 안 되지. 내가 박서방한테 잘 말할게. 결혼을 했으면 그 집이 우선돼야 하는 거야. 네가 이러면 엄마 욕 보이는 거고. 엄마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지금 허리 때문에 병실에서 혼자 거동도 못하면서. 아이, 민영이 그런 애 아니야.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엄마가 괜히 아파서 너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죽겠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엄마 제대로 못 챙긴 게 미안해 죽겠는데. 엄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요. 알았지? 놀라서 달려간 엄마의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당장 해외에서 올 수도 없는 언니와 엄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저 하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칠순을 조금 늦게 해드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미루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았기에 한 주만 미뤄서 잔치를 해드리면 안 될까 싶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입원을 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도 곧바로 퇴근 후 병원으로 왔고 친정엄마의 상태를 보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남편과 친정엄마가 이야기를 나눈 후 시어머니 칠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 남편이 먼저 고맙게도 이야기를 꺼내주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네. 당신 많이 속상했겠어. 아유, 나도 사위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해. 아니야, 딸인 나도 몰랐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엄마는 하여튼 다 혼자서 알아서 하려고 해서 문제지 뭐. 그래도 알게 된 이상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장모님 돌볼 사람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야지. 근데 당장 이번 주 시어머니 칠순이 걸리네. 어떻게 해야 할지. 나 없이 할 수도 없고. 아이,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 장모님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다 신경을 써.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당신이? 어머니도 서운해하실까 봐 그러지.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아프셔서 그러는 건데 설마 그러시겠어? 당신은 여기서 그냥 장모님 간호해드리고 있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속상해. 맨날 자기 마음대로야.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을 안 하냐고. 당신 놀랄까 봐 그러신 거지. 엄마 칠수는 다음 주로 미루든지 아니면 그냥 생략하든지 하자고 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잖아도 내가 그거 걱정돼서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는 지금 건강하잖아. 아이, 그리고 안 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한 주 늦추겠다는 건데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내가 먼저 말씀 안 드려도 될까? 자기 이렇게 바쁜데 언제 말해. 아이, 그런 얘긴 내가 하는 게 편해. 걱정 마라. 남편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고 칠순 잔치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니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엄마에게는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도 시어머니에게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양해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도 했는데 대신에 불편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칠순 잔치와 관련한 문제는 일단락이 되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얘, 너 네가 전화하기 싫어서 네 남편 시켜서 얘기했니? 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얘기한다고 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지. 아, 너는 친정엄마만 중요하고 시부모는 부모도 아니니? 어머니, 무슨 그렇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노여움 푸세요. 됐다. 많이 보아하니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던데. 그렇게 유난해 떨고 너는 이제부터 친정 식구들이나 챙기면서 살아라. 우리 집이 가진 게 없다고 무시를 하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제대로 칠순잔치 해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얼마나 시대걸으니 웃었으면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잔치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대겠어? 그래, 너 잘났다. 그럼 그냥 이번 주에 할까요? 너 누구 놀리니? 됐다. 응?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아들놈이 목을 매길래 결혼시켰더니 결국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화가 나셨는지 노발대발 화를 퍼부으시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했고 몇 차례 연락도 드리고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화가 잔뜩 나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비수 같은 말만 쏟아내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셔서 서운함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반복해서 크게 다치지도 않은 친정엄마 병수발한다고 유난을 떤다는 말을 반복해 하시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 저도 나중에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건 괜찮지만 친정엄마는 오히려 방해가 될까 저에게 연락도 못한 건데 자꾸만 같이 묶어 욕을 하시니 화가 났어요. 이에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또 해버렸어요.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칠순을 못 해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퇴원하신 후에 해드린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래, 엄마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프시잖아. 그래서 미루는 건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쌍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얘, 네가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생일을 안 챙겨준다는데도 괜찮다고 하니. 정말 너 대단하다. 엄마 억지 부릴 걸 부려야지 도대체 왜 그래요? 나는 이미 내일 내 칠순이라고 말해놨는데 내가 뭐가 돼? 어? 장모 건강은 중요하고 내 체면은 안 중요하니? 잔말 말고 내일 해주던가. 억지 부릴 걸 부리세요. 엄마 장모님도 똑같은 부모님이야. 장모님도 칠순이신데 해드린 거 없다고. 아유 이거는 엄마가 양보해.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이 대화를 정리하며 강경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약이 잔뜩 오르신 시어머니는 아들을 키워봐야 다 소용이 없다면서 다신 안 보고 살 테니 다 가버리라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당황스러움에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가려 하니 남편은 저를 잡고 그냥 두라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찜찜한 채로 엄마 병간호를 하며 지냈는데 시어머니의 토라진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이에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 칠순 잔치를 이후에 반드시 해드릴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렸어요. 용돈을 받으시고는 마음이 풀리셨는지 다시 웃으면서 연락을 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단락은 됐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던 중 더는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저는 더는 시어머니와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수술 후 입원을 한 친정 엄마로 인해서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퇴원 후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서 이번 주말에는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해드리고 올 테니 딱 하루만 혼자 쉬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점심 이후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것이라고요. 친정엄마는 자신은 정말 괜찮다며 가서 죄송하니 제대로 칠순 잔치를 해드리라고 하면서 저를 보냈어요. 오히려 엄마가 하나 있는 게 자꾸 여기저기 고장나서 저를 고생스럽게 한다며 미안해 하시는 말씀을 하시니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는 당연한 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을 생각을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씩씩하게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시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한 주 미뤄둔 칠순 잔치를 마을 전체 잔치처럼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잔치를 하며 온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네가 엄청 부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이 다 사부인에게 갔다고 하시며 사부인이 건물주에 지금 서울 사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다 우리 아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한 동네 주민분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한 차례 참았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시어머니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네요. 잔치를 하며 이제 하나 남은 사부인만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우리 아들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요즘 또 자주 아프신 것 같다면서 경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속없이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제 친정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하다니 이건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화가 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듣는지 보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네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지금 하실 말씀 못 하실 말씀 구분 못 하실 거면 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 안 남다니 무슨 말이에요. 선도 적당히 넘으셔야지. 저도 이제 못 참아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말을 듣고 잠시 주춤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다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노발대발하셨죠. 순식간에 잔치가 어수선해졌는데 그 틈에 제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빨리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은 제 신원 확인 후 저희 친정 엄마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다고. 친정엄마는 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실려갔고 현재 매우 위급한 상황이니 빠르게 도산병원 응급실로 보호자가 와주셔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전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남편은 정신이 나간 듯해 보이는 저를 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린 후 남편을 뿌리친 채 곧바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했네요. 남편과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어 친정 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을 짧게 하며 달려갔고 남편은 내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는지 얼른 저를 보내줬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실려간 엄마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차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가 중환자실이다. 지금 바로 티켓 끊고 와야 한다고 알린 후 다리에 힘이 풀려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칠순잔치를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말을 하시면서 결국은 저를 각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 일이 생긴 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도 더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간 엄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에 의사가 밖으로 나왔지만 엄마는 일반 병실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의사는 당장 급한 처치는 해두었지만 중환자실에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엄마를 기다렸던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시각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을 잔치를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신 잔치가 더 중요하다는 듯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시던 중 마이크를 잡고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돈 말이야. 이번에 저 세상 가게 해주세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벌 받고 싶어서 그래? 그만 못해? 아니, 내가 못할 말했니? 이렇게 자꾸 아프실 거면 자식들 돈세 나가지 않게 저 세상 가지는 게 편하지. 안 그래요? 엄마는 안 아프고 백년 천년 건강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왜? 이 새끼 이거 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동네 사람들 이거 봐요. 며느리가 아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놈이 나한테 이래요. 나 지금 엄마 너무 소름 끼쳐. 다들 가주세요. 오늘 칠순잔치 이걸로 끝이야. 끝났어요. 가주세요.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진행하던 칠순잔치를 정리하면서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하며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잔치를 왜 네가 정리하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마누라한테나 가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차례 난리통이 생기면서 결국 마을 사람들도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니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화가 났는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대요. 제가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발언에 당황했고 말 조심하라면서 경고를 하고 대신 한마디를 해줬다고 하니 완벽하게 속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고마운 부분이기는 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아무도 저에게 그 일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각성을 하고 변하지 않았을 수 있기도 했겠죠. 이 이야기에 대해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친정엄마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저를 생각해 이야기를 아꼈고 그저 함께 장모님이 다시 회복을 해 돌아오기를 바래주는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그 말을 직접 이야기했던 시어머니 본인이었어요. 사건은 쓰러진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 후에 일어났어요. 무려 일주일 동안을 깨어나지 못하는 친정엄마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봐도 넘어가지 않았고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면서 엄마가 다시 회복을 해주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제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지 않았는지 하루라도 빠르게 아빠 옆으로 가고 싶었던 건지 친정엄마는 결국 마지막 인사 한 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제 곁을 떠났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필 제가 엄마를 돌보지 못한 그날 쓰러지셨고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엄마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이 몰려오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떠난 엄마에게 인사를 할 분들을 위해 또 다시 장례식부터 치러야 했고 슬퍼할 틈도 없이 바쁘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후 제가 앞장서서 친정엄마가 가는 길을 지켜줘야 했지만 아빠와는 또 다른 친정엄마와의 유대관계 때문인지 마음이 잘 추스려지지 않았고 어떤 의욕도 없더라고요. 이런 저를 너무 잘 알았던 남편은 저를 대신해 장례식 준비와 함께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든든한 둘째 사위 노릇을 해줬어요. 친정엄마의 장례식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조문을 위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당장은 시어머니와 다퉜던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충격이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그 당시에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한 차례 정리가 된 후에 식사를 하시는 시어머니 자리로 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언니와 형부도 함께 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그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탓에 식사를 하려고 앉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또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또 하시게 된 거예요. 아우, 장례식장 좋다. 역시 돈이 좋아. 좋아. 그나저나 너네 부모님은 다 너네 아님 되게 하시고 가시네. 병실에 오래 있기만 해봐 돈만 축내지. 예, 오히려 잘 됐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 또 그러세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좀. 네가 당장은 슬퍼서 그렇지 나중을 생각해봐라. 아마 그렇게 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걸. 그렇잖아도 내가 이번엔 저 세상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 내 기도빨이 먹혔나 보다. 이 말을 들은 언니와 형부는 귀를 의심했고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언니가 벌떡 일어나서 이봐요 사돈어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는 언니의 호통에 놀라서 쳐다봤고 어이가 없다는 듯 왜 소리를 지르냐며 외려 우리 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언니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고 시어머니와 언쟁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사돈어른, 지금 사돈댁 장례식 와서 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떠드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게 무슨 경우야? 아니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뭐요? 고마워해? 아, 지금 이 사람 제정신이야? 민정아, 네 시어머니 지금 정상이니? 어떻게 사돈 장례식에서 이렇게 무례하고 형편없을 수 있니? 아니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못해. 아이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사람 무안을 주네. 아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실수하신 건 맞아요? 어떻게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못할 말했네. 솔직히 김경이 효자 없다고 당연한 이야기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전혀 반성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더 소리 높여 싸워야 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어쩌면 친정엄마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선물이 바로 가족도 아닌 사람을 제대로 거르라는 의미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내드리는 마지막이기도 하고 더 큰 소리를 내봐야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 저는 언니를 말린 후 상황을 일단락시켰어요. 물론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친정 엄마를 보내드리는 장례식을 모두 다 정리한 후 저는 남편을 불러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직접 경험을 했던 남편은 제가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오히려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어머니랑 도저히 한 가족으로 못 살겠어. 당신 가족이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네 뜻대로 해야지. 나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심지어 세상을 떠난 분인데 너무 실망스럽고 화나. 맞아. 나도 우리 엄마지만 너무 놀랐고 실망스러웠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 맞아. 당신 나한테 이혼하기 싫다고 말할 자격 없어. 다시 10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당신 절대 안 받아줬을 거야. 나 너무 후회돼.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런 상처받게 했어.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 우리 엄마 재산 모두 다 절대로 당신한테 갈 일 없어. 그렇게 알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한테 뭐 바라지도 않고 내가 정리해. 남편과의 대화에서 저 혼자 감정적으로 퍼부었고 오히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사과만 했어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면서 복잡하게 이혼 소송을 할 것 없이 그대로 협의 이혼 절차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독을 들이던 우리 집 재산과 엄마의 집과 같은 상속 부분에 대해 남편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남편 또한 그 재산을 자기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동의했거든요. 이에 우리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 대한 부분으로 현금 일부를 남편이 저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연락도 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과의 정이 있어 대화를 하고 혼인관계 정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 기간을 보내고 있을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이혼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절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몇 통 무시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열이 받으셨는지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노발대발을 하셨죠.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예상 가능한 말들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감히 당신 아들과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것에 화를 냈고 제가 남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다는 등 분노 표출로 퍼붓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왔어요. 바로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줘야 할 재산 분할에 대해 개입을 하시면서 그동안 아들이 우리 집을 위해 머슴처럼 일을 도와주느라 고생을 했는데 맨몸으로 헤어질 수는 없다며 상속받은 재산의 반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집 재산을 보고 2살이나 많은 며느리 억지로 들여 그 날만 기다렸는데 이혼을 한다고 하니 화가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이제는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시어머니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부탁한 것 중 하나는 이혼 과정 중 시어머니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이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화가 나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으로 꾹꾹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데도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니 약이 오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극으로 치달았고 이러다가는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은 생각에 하실 이야기 끝나셨으면 전화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난 후 몇 차례 더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저에게 늘 믿음을 주고 제 편에서 도와줬던 남편이기 때문에 부탁한 대로 믿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부부로 사는 동안 저를 위해서 노력해줬던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남편을 믿고 기다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통해 각자 잘잘못을 따지고 제대로 내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악몽 같은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모두 다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전 남편의 행동으로부터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접수 후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저와 전 남편은 이제 완벽한 남이 됐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협의 시 협의를 했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받지 않고 저희가 함께 살던 집에서 오직 자신의 집만 모두 싼 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게 전 남편과 저의 마지막이었기도 하고요. 당장 어떤 자금이나 살 곳도 없을 텐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물었지만 전 남편은 이대로 시어머니에게 갈 것이고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이 완료되고 집을 나간 후 그대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다고 해요. 전 남편을 보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전 남편은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보고 이혼을 했으면 서울에서 방을 얻거나 저와 살던 집을 빼서 직접 살 것이니 왜 여기로 왔냐고 화를 내며 설마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냐고 화를 내며 질문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어떤 답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누워 TV를 보면서 백수처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으로 온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맞이하고 아들 수발을 들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지 틈만 나면 전 남편을 잡돌이하면서 왜 몸만 나온 거냐며 욕을 하고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장도 나가지 않은 채 시어머니 집에 눌러 앉아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왜 나가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은 이혼당하고 직장도 잘렸다는 한마디를 남긴 후 당분간 여기서 지낼 예정이니 엄마가 밥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괴롭히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전 남편과 저는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 사이는 아니기에 이혼을 하고도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지냈어요.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꺼낸 건 저지만 막상 짐을 싸는 전 남편의 흔적이 없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공허하기도 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잘 아는지 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시어머니 모르게 연애 시절처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지냈어요. 처음 전 남편이 시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왔을 때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겠지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별말 없이 지냈지만 전 남편은 서울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없이 무려 1년간 시어머니 집에서 돈도 벌지 않고 집에서 폐인처럼 생활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아직 창창한 아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슬슬 걱정스러웠던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던 시어머니는 결국 터져버렸고 전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전 남편은 그때서야 기다렸다는 듯 남편이 잘못을 해서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진짜 몸만 쫓겨났다. 이혼 내내 일도 집중 못했더니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서 갈 곳이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전 남편을 몰아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전 남편은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이 집 가져야지.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라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불같이 화를 내시며 자식이라는 놈이 부모를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셨대요. 전 남편은 아무리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 집에서 백수 생활을 이어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 시어머니 역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는지 마지막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이혼까지 하고 남이 된 시점에서 온 연락이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고 덕분에 전 남편이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해준 복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네요.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시어머니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느 때보다 공손했고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낯선 모습에 일단 안부를 묻고 난 후 왜 전화를 주셨는지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그때야 자신의 생각이 짧았고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아직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전 남편과 다시 합칠 생각이 없냐고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자신과의 사이가 안 좋았을 뿐 전 남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냐며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날도 오게 되는구나 싶으면서 새삼스럽더라고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왜 이혼하게 된 건지 어머님은 잘 아시죠? 아유, 그래. 나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 엄마도 아빠도 모두 돌아가시고 기댈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어머니는 비수를 꽂으셨어요. 그래서 더는 결혼 생활도 할 수 없었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으면 해요. 아유, 그래. 나도 70 넘어 이혼하고 온 아들이 밥 축내고 내가 죽으면 이 집 가지려고 안 나간다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똑같이 화가 나면서 속상하더구나. 역시 사람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더라. 예,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사과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사과를 해주시니 감사해요. 더는 미운 감정도 악감정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예, 그러면은 민영이랑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니? 무려 1년이 지난 후에야 시어머니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사과 후 다시 전 남편과 합쳐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는 전 남편도 저도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 부분이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전 남편과 다시 합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다시 안색이 변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시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 한결같으신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이다 결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단 1원도 잃지 않고 모두 챙길 수 있었던 것과 뒤늦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게 된 것들을 생각하면 나름 성공적인 복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보다 전 남편이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에게 되갚아주고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끼도록 해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길고도 다사다난했던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저는 혼자서 엄마가 남긴 그 집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좀 외로운 기분이 들어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고 이 아이에게 온 마음과 사랑을 쏟으며 지내는 중이기도 해요.
전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언제까지 일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다시 취업을 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영화 벌써 시작했겠다. 나오려고 하는데 일 때문에 조금 늦었네. 미안. 영화 놓쳐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당신은 여전히 바쁘구나. 그럼 내가 집에서 무능력해서 이혼을 당했지만 회사에서는 꽤 알아주잖아. 뭐 그래. 뭐라도 하나 잘하면 됐지. 그나저나 영화는 못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게. 그냥 당신 집으로 가서 OTT나 보면서 치킨 시켜 먹을까? 난 그것도 좋은데. 그래, 그것도 좋겠다. 가자. 전 남편과 저는 부부로서 여는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트도 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부부였을 때에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책임은 모두 벗어던진 채 오직 감정에 집중해 연애를 하니 오히려 사이는 더 좋아지고 애틋한 기분이 들 정도예요. 누군가 본다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족이라는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서로만 보면서 지내고 있으니 만족해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 제가 이런 사이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합칠 것을 부탁하던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또한 제 휴대전화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지워버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만날 일도 연락을 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남편과 저는 연인처럼 지내고 있지만 아주 먼 훗날 시간이 흘러 전 남편도 저도 60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에는 서로를 지켜주면서 행복하게 다시 한번 부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약속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이 제가 겪은 사건을 계기로 정말 뼈저리게 공감이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저 전 남편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결혼이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참아지고 용인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느꼈고요. 또 다른 가족의 일원인 서로의 가족들로 인해 더는 견딜 수 없이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상황이 온다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게 되었어요. 또한 지금 저처럼 가족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상황이시라면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가족은 전 남편에게도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는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 전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저를 돕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 덕분에 저는 행복하고 편하게 지내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는 혼자인 저를 걱정하며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인 듯 하지만 혼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좋기도 하고요. 여전히 저에게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크고 허전해요. 언젠간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날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지금의 이 상태를 즐기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더 좋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고 오히려 속이 후련해 편하답니다. 퇴근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다가 그동안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뜨개질과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를 위한 시간 투자를 좀 해보면서 지내려고 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후배들을 보며 늘 부럽기만 했는데 이젠 저에게도 그런 여유가 분명히 생겼으니까요. 벌써부터 설레이고 행복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